이현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제학자로서 시장의 수요 공급 조건을 볼 때는 집값, 특별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예전처럼 부동산 불패 이런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다만 전제가 정부가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과연 쓸 것인지, 과연 또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월별 자료인데요. 보면 이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까지 이게 값이 좀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것도 이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이게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6년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2017년 이후에 급격히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 평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은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2022년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정부가 서둘러서 집값을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다시 좀 뜨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반기에 좀 다시 또 살았고, 그러다 후반기에 그 소위 얘기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소진이 되니까 그게 다시 이제 집값을 또 하락시켰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집값이 떴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또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부 손에 달렸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이 집값이 뜬 것이 이게 정부 때문이지, 인간적인 우리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이렇게 보잖아요. 공급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이게 사실은 신규 주택의 분양이라든가 신규 주택의 입주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기존 아파트, 기존 주택이 매물로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그 매물 추이인데 2021년 딱 3년 전이에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 2021년 11월에는 이게 한 4만 개 남짓이었는데 이게 이제 9만 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서울 중에서도 그러면 강남권, 소초나 강남이나 아니면 송파는 좀 그래도 매물이 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렸죠. 이 강남권도 똑같이 2배 이상 다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는 기존에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거기 사시거나 아니면 2주택, 3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로 내놓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다시 그럼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또 이제 자꾸 소득이 줄어들면 그 매물을 내놓고 좀 변두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또 다시 또 매물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러한 분들 새로운 주택을 또 수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구 문제는 이 수요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소득인데, 소득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계속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로, 지금 2%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0년대 중반 정도 가기 전에 1%로 떨어질 거고, 한 50년이 되기 전에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 추세로 가면. 그게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부동산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빚에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소득이
든다. 실제 가계소득 같은 경우에는 GDP와 달리 또 최근에 와서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득이 안 느는데 어떻게 이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안 늘고 기존 주택에 있는 분들은 도리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경제적 요인이 바로 금리다. 금리가 이제 너무 낮게 되니까 202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에 좀 떨어질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질 것처럼 최근에 한 번 0.25%포인트 떨어뜨려서 기준금리가 3.5에서 3.25로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못할 거다. 이건 한국의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아직.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정치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금 쓰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 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10%,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뭐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재정 측면에서 또 더 하나 생각을 해보면 법인세를 뭐 정말 대폭 깎아주고 또 개인소득세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또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높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이게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더군다나 또 이 관세 폭탄을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또 전반적인 물가 순위를 또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또 기준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낮출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또 달러가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400원대를 지금 넘나들고 지금 막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낮추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에 물려서 기존 주택,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산 사람이 집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너무 또 빚이 집값이 그 소위 금리가 높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데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수요도 많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금리보다 싸게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계속 빚을 내주면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문제다.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 국토부 장관 박상우 장관인데 이분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인데 정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정말 월급을 받아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이뤄냈다 하는 그런 자평 보도 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게 이분한테는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겁니까? 이분한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화인 것 같고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게 과연 국민입니까? 국민의 절반은 집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에 집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변두리에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막 그 집값이 막 강남이 위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국민 주거 안정을 이뤄내는 거냐 말이에요. 나 이분께 정말 쫓아가서 정말 묻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기껏 하는 얘기가 계속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유도했고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언제 자기가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유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려 그 부동산 PF 정말 자기 자금 3%밖에 갖지 않고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행사가 땅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말 집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계속 살려내고 있었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계속 가계부채 계속 높이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계속 쓴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무려 40조 원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또 지금 올해도 27조 원 어치의 그런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디딤돌 대출하다가 버팀목 대출해가 총 55조를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주택 가격을 띄우는 데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한 거예요, 이분이. 국민 세금 가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어째 정말 이럴 수가,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연초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설에도 이제 조선일보에서조차 이제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된 상황이 정말 집값 띄우고 가격제 띄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영끌해가지고 거기 허덕거리는 이게 결국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게 결국은 집값 하락세가 더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집값을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부동산 PF도 정리도 뭐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부동산 피해가 정리가 돼야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싸게 경공매로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더 싸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데 그걸 계속 묶어놓은 거예요. 그분들을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여기도 얘기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여기도 얘기하고 있네요. 저금리 정책 주택 대출을 연간 30조, 40조 원씩 막 지출하면서 주택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제가 그동안 막 떠드는 게 정말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좀 알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랑 공감하니까 아마 많이 제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집값만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은 사람들 빚쟁이가 되고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 가격 계속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와 하위 간의 그 집값 격차가 무려 40배 이상 나는 자산 양극화까지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은 뜨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춥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낮춰도 못 낮춘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정부에서 일한다면 정책자금 대출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그 젊은 사람들 처음 결혼해서 아이 갖는 이들을 위한 그 주택 정책을 별도의 방법을 해요. 그건 뭐냐면 돈을 빌려줄 테니 집사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로 그냥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니면 집을 산다고 하면 그만큼 할인 분양해서 그걸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빚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건데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빚쟁이 만들어버리면 이게 정말 말이 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집값도 안 올라가고 그러면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도 더 빠르게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도 살리고 그리고 영세한 그런 여러 그 업자들도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게에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자도 건전한 그 미래 먹거리 투자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계속 가계신용이라는 가계부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계부채에다가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쓰고 그걸 이제 한 달이나 뒤에 이제 그걸 갚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1900조가 넘었다. 이게 GDP 대비로 이게 예전 그 GDP 추계 방법으로 하면 100%가 넘었어요. 한 104% 정도 되는데 이거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한국은행이 바꿨거든요. 최근에. 지난 7월부터 그 다음에 92%다 이렇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 100%가 넘었다는 거고 이게 가계 소득 대비로 하면 이게 150% 이상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대출하는 것도 상당 부분이 이 가계 대출 성격이 강하고 그분들도 또 그거 가지고 집 사는데 썼을 거예요. 그거까지 넣으면 이게 아마 GDP 대비로도 15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그게 버블이 확 꺼져서도 문제고 이렇게 되면 평소에 그냥 내버려 둬도 가계 소비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에 전부 눌려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전부 돈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 자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를 또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절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밸류업을 해야 되지 부동산 시장 밸류업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게 말로는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고 했지만 이 주택시장 밸류업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게 지금 가계대출 증가한 게 지금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지난 7월 1일부터라도 그 소위 그 얘기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라도 실시했으면 여기에서 꺾어졌을 텐데 계속 올려놓은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박상우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또 기재부 다 정말 그런 운영하신 분들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정말 그런데 도리어 자화다천 하시면 정말 안 된다 정말 그런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 틀렸으면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집값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정부가 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쓸 거냐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더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거 일부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하고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최대 한 5,500만 원 정도 빚낼 수 있는 그 규모를 줄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까지 되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와, 부부가 1억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젊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돈 빌려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제일 큰 혜택은 누구냐면 정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려 2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올 3분기부터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넘치값이 오르니까 내년에도 올리겠다 하는데 이거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정말 서민 가게 또 정말 젊은이 대부분 제 제자들 저도 보면 어떻게 정말 졸업하고 취직해서 뭐 한 5년 동안 어떻게 부부가 열심히 일해도 제가 볼 땐 100명 중에 10명도 10%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안 넘거든요. 근데 1억 3천에서 2억을 하겠다. 이걸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이런 정책 쓰시면 정말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양쪽 정부, 그러니까 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비 잡는다면서 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뭐라냐면 올해도 55조 원을 풀었는데 정책 자금으로 내년에도 55조 원 또 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빚내서 집 사가지고 결국은 집값 띄워라.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 업자들 빚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는 그 애들 정말 힘드니까 그것을 빚을 떠안아라 그 얘기예요. 결국이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자들 빚을 이 정말 뭣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정책 써야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니면 결혼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주택을 특별 공급을 해라. 싸게 공급을 하거나,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30% 싸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이것을 그 당시 시가보다 20년 뒤, 30년 뒤 그 당시 시가보다 20%, 30%더 싸게 원한다면 사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을 줘라.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그게 바로 싱가포르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하는 정책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이 이게 제가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신혼부부나, 아파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뭐 혼인신고 예정인 그런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녀 2명 이상 나오면 20년 뒤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에서 20% 낮은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분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서울시 뭐 특별히 뭐 오세훈 시장을 제가 뭐 이건 칭찬해도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건 잘한 정책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빚을 내서 집 사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공공임대주택, 그 주택을 많이 분양해서 그걸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싸게 임대해서 나중에 원한다면 그때 능력이 될 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맞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의견 내주시고 기왕이면 정부에도 이런 의견 또 정치권에도 주변에 그런 아시는 분 계시면 많이 의견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가 한번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흥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